논문, 주로 단편 논문 위주로 이렇게 얘기할 생각합니다. 단편 논문은 보통 4페이지 내외, 페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4페이지 내외로 구성되는 짧은 논문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2페이지 정도로 축소해서, 아니면 뭐 4페이지 그걸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Extended Abstract라고 부르는데, 이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거 보면은 Abstract니까 뭔가 초록만 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록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초록만 길게 써봐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Extended Abstract 안에도 Abstract 두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냥 여기 정보과학이나 정보처리학계에 학술대회 논문 수준의 분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학술대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약간 미완이어도 그때의 결과를 잘 정리하면 그걸 논문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안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계속 주말 필요는 없고 정리를 잘해야 되죠. 이게 중요해요. 정리를 잘하면 제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단편 논문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왜냐하면 실제 논문 작성하기 전에 분량이 작으니까 쉽게 트라이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편 논문이긴 하지만 모든 구성 요소가 다 있어요. 그 논문에 있는, 긴 논문에 있는 풀 페이퍼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연습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연구할 때, 물론 세미나 실험실 회의에서 이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 질문도 나오고 지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가 작성하면, 이 부분이 내가 없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작성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연구하고 논문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논문 작성이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그냥 다 그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지. 논문의 구성 요소 보시면 일반 글은 보통 제목하고 저자하고 글 있죠. 보통 여러분 소설책이나 문학작품 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간혹가다 후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서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죠. 근데 이쪽 논문은 여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 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초록 요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부분하고 참고문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은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의 변형, 주석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글 쓰다 보면 글을 쭉 쓰다가 글의 수행 흐름에는 그걸 넣으면 글의 수행 흐름에, 글의 이제 의식 흐름에는 방해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우리 주석 달거든요. 그리고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주석으로 안 달고, 괄호나 줄표 같은 걸로 따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석하고 약간 다르죠. 주석은 수행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변형이 이제 참고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논문을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논문 심사자다 하면 결국 어떻게 보냐면 제목 보죠. 제목 보고 내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요약, 저자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블라인드 리뷰 같은 경우는 저자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약 보고서 어떤 걸 했구나 대략 한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연구 깊이 이런 걸 파악할 때 뭘 보냐면 참고문헌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연구자의 내공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문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요리를 처음 한다. 그러면 이 요리에서 뭐 기본적인 요리들이 있잖아요. 찜이나 찌개 같은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연구라면 이 논문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참고에 누락돼 있다. 그러면 얘는 좀 연구를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형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논문 작성할 때는 그 심사하는 대상한테는 되게 큰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할 때 참고문을 제가 보통 주장하는 거는 한 50개 정도 이렇게 관련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석사 논문의 경우 한 50개 정도 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 하는데 그걸 다 넣지 않아요. 다 넣지 않고 근데 50개나 100개를 하면 그러면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쪽 분야의 연구들은. 그 중에서 내 거랑 진짜 밀접한 것들 이렇게 선별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봤다는 얘기는 그쪽 분야를 잘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초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가능을 하거든요. 자, 이제 그 차이 나는 것도 두 가지. 그것만 오늘 좀 주로 얘기할 건데. 초록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서론하고 결론 차이 나시죠? 서론하고 결론은 뭐냐면 서론은 이 세 개가 되게 헷갈려요. 초록하고 서론하고 결론이 처음에 논문을 써보는 사람 같으면 똑같은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서론은 뭐냐면 서론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는 논문 주제지만 우리는 보통 그거 뭐라고 하냐면 문제라고 해요. 문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문학 쪽이나 뭐 이런 데서는 주제라고도 하고 혹은 논제라고도 하는데 이 제목이 그러니까 어떤 중심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쪽 공학 쪽에서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부분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서론에 나와야 되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내가 만든 해법 있잖아요. 해법의 요약과 영양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문할 때 제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론은 물음표 같은 거고 결론은 느낌표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서론에서 이런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결론에서 그게 아닌 다른 얘기라면 이거 잘못된 논문이에요. 그 괄호를 이 중괄호를 열고 대괄호를 닫은 꼴이지. 그러니까 서론에서 어떤 문제를 풀겠다고 했으면 딱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를 바꿔야 돼요. 서론을 바꾸든 결론을 바꾸든 걸 바꿔야 돼요. 그 두 개가 이제 중요한데요. 초록은 뭐냐면 서론 쪽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런 초록의 특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 문제도 있어야 되고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초록에는. 논문 전체가 요약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요약한다. 그리고 그때 초록을 쓰는 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초록을 읽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그걸 상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돈저지가 아니라 온라인 저지를 내가 뭔가 개선하는 이런 걸 했다. 그럼 그 독자는 뭐가 되겠어요? 누가 그걸 볼 거냐면 온라인 저지를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온라인 저지를 개발했던 사람, 아니면 온라인 저지가 상품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뭔가 서베이를 했다, 그런 논문을 했다 하면 그 논문 저자는 누가 될까요? 상정하다 보면 프로그램 교육해야 되는 교육자, 그리고 처음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안 프로그램 했다가 이번에 이제 업무 공백이 있었다가 다시 프로그래밍 해보려는 사람. 사실은 그 전에 기획이나 다른 업무들을 했는데 프로그래밍이나 새로 시작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독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독자가 볼 때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초록 작성의 핵심인데, 그래서 독자를 위한 뭐냐? 내 거는 이런 겁니다. 안내, 광고 이런 거예요. 내 건 이래서 좋아요. 해가지고 이 초록의 목적은 내가 상정했던 독자는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었으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걸 찾아달라는 기능도 있고, 더 인바이트하는, 더 초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독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 넣는 게 좋죠. 그거는 빠뜨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논문지를 계산했다고 했는데 내가 도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조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보통 논문지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언급해줘야지.
내가 거기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다. 아니면 뭐 그 교육용 프로그램 할 때는 교육할 때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환경 설정하는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개념이 어려워서 애들이 못 따라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 딱 답은 제시하지 않더라도 아, 내가 당신하고 같은 그룹에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라는 거는 독자 관점이에요. 독자 관점. 그러니까 나는 그 여태까지 뭐 다른 걸 가지고 교육해봤는데 다 실패했어. 실패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 조치했는데 성능이 안 좋았어. 그런데 성능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다 이게 나오면 좋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 얘는 이 정도 개선했으니까 내가 이걸 보면 그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초록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초록에 어떻게 하냐면 서론에서 조금 가져오고 결론에서 조금 가져오고 카피 페이스트 하듯이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실제로 그 독자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내가 쓰기 편하게 쓴 거예요. 쓰기 편하게 쓴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론 결론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쓴 서론하고 결론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걔를 참고하지 않고 걔는 덮어놓고 다시 글을 써야 돼. 내가 독자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걸 써야 되는 거죠. 물리적인 특성도 있어요. 분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길면 안 돼요. 150에서 350인데 보통은 150단어 내외로 해줘요. 근데 드물게 1000단어 이상은 뭐냐면 이거는 그 학위 논문처럼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다루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1000단어 이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크게 하는 경우에는 여러 문단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초록 요약은 이 정도 경우 같으면 한 문단으로 작성합니다. 한 문단에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내용, 결론 내용 이걸 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인 것 같다. 수정기. 코딩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체 시스템에 대한 이게 실제 예인데요. 그 김용원 학생이 처음에 적어온 거예요.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여기 그건 있어요. 이제 여기 서론에서 내가 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효율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실행 시간으로 효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검증 제안한다 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얘기했고 이렇게 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거에 따르면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잖아. 제안하긴 했는데 뭐 0.1%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손님들 오면 여기 오면 이런 잉어 뽑을 수 있어 이런 거 하듯이 그걸 딱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어떤 문제, 쇼티스트 패스 문제인 것 같은데 거리 계산이 아니라 최단 거리 계산 문제죠. 어쨌든 거기에 데이터 양을 60% 절감할 수 있었고 특정 시간은 33.3%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거 훨씬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서론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서론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읽은 논문들이 그런 형태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을 보면 이제 어떤 형태냐면 배경을 좀 얘기해 주거든요. 서론에서. 이게 우리 분야가 이럼에 따라서 이런 게 필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 단편 논문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고 문제를 바로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핵심이 이제 온라인 저체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란 말이야. 코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저체라는 말을 만나기 전에 벌써 한 4-5 정도 다른 말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안 좋아. 제일 처음부터 온라인 저체 시스템은 내가 하려는 거 그걸 먼저 딱 내주는 게 좋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풀려는 문제 핵심 키워드를 처음부터 꽝 그냥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읽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독자는 온라인 저치 시스템 도입할 사람이잖아. 그거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독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서 무슨 개론설 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얘기가 있겠지만 그 서론이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이나 결론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 키 센텐스를 제일 먼저 처음에 딱 말하는 게 좋아요. 참고문헌 작성법은 뭐냐면, 아까 주석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주석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각주하고 미주가 있어요. 각주는 이 페이지 있으면, 페이지 밑에 줄 달린 거 있죠. 여러분들 보통 그 페이지 편집할 때, 이제 각주 요 밑에 깔리는 거 있잖아요. 그 각주는 페이지 아래 적는 설명글이고, 미주는 글 전체의 맨 끝에 적는 설명글이거든요. 각주는 만약에 표나 그림이 있으면 표 그림이 그 자체로 완결돼야 된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결돼야 되기 때문에 표나 그림의 경우에는 그 안에 적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글에서는 그 각주는 밑에 들어가는데 참고문은 어디서 발달한 거냐면 얘에서 발달한 거예요. 미주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형식이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참고문헌은 내가 우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처를 밝히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디서 나왔다. 그 출처를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적어야 돼요.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 저자, 출판물, 출판사, 출판연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논문집 같은 경우 있죠. 저널이나 논문집 같은 경우 아니면 신문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글을 하나 가져오려고 하면 내가 그 논문집을 다 살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나는 이 논문 참고했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투 페이지가 있죠. PP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논문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도서관에, 그게 비치된 도서관에 내가 편지를 써서 그걸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언제 지은 그 논문집에, 아니면 그 글에 요 페이지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PDF로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개념이 약간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논문집이 우리 대학에서 구독하는 논문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에 신청해야 돼.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그러려면 거기에 쭉 적는 정보들이 있거든. 그게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즘 나온 건 이거 있죠, 이거. 인터넷 자료. 인터넷 자료는 사실은 그 저널마다 조금 정책이 다른데, 저널의 정책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 따르면 되고, 근데 보통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 학부생 같은 경우 보면 그냥 URL만 띡 쓰고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거에 맞춰서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만약에 글이면 글 제목이 있을 거잖아요. 글 제목은 보통 따옴표 이렇게 오는데, 그 내용이 뭔지, 그 아티클 제목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제 참조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URL만 적지 않고, 참조 일자를 같이 기입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페이지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조 일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거를 뭐 2007년도에 봤으니까 지금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최근에 봤으니까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참고문헌 작성 예는 보통 우리 말하고 거의 비슷한데 영어의 경우에는 이 받는 쉼표 있잖아요. 쉼표하고 마침표를 얘네들은 이 따옴표 안에 넣어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넣는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이 쉼표는 이 안쪽에 넣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우리말로 할 때는 저거 쉼표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말 참고문헌에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딱 들여쓰기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출판물의 경우에 이제 제목은 그렇지만 출판물의 경우에는 요걸로 해주는 거죠. 이탈릭으로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 이렇게 이탈릭으로 해주는데 우리말의 경우에 이제 한글의 경우에 이탈릭을 하면 좀 보기 싫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도 인문 쪽에는 이탈릭 대신에 그냥 밑줄을 그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출판물을.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어의 경우에도 옛날 타이프라이팅 할 때는 타이핑 할 때는 그게 이탈릭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이핑하고 거기다 밑줄을 딱 그으면 아 얘는 그 이탈릭을 강조하려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5번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인데 GC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저자죠. 그 다음에 그 글 제목이죠. 글 제목 딱 써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라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URL 써주고요. URL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한 날짜 써주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에 딱 했으니까 지금은 꽤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이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렇게 적어주면 뭐냐면 요 페이지만 다 적었을 경우에는 가봐서 없으면 그냥 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또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주는 게 맞지. 상공론 수정 이거는 저긴 것 같다. 김동석 학생 거 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같죠? 네. 잘 하셨는데 여기 수정 전에는 어떤 게 제목인지 어떤 게 출판물인지 알 수 없었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앱 인벤터 수정된 구현 아 이게 논문명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지 여기에 나왔구나 알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있는 건 이거 다른 다운도 약간 다르겠죠? 이거 우리 거는 요 밖에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 있어야 되지. 어느 페이지 그게 있어야 내가 거기 딴 데 만약에 정보통신학회를 가지고 있는 그 도서관에 출판 의뢰를 할 때, 복사 의뢰를 할 때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도 똑같이 돼 있진 않은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요 경우에도 요거는 잘 적었어요. 알스킴 이 제목을 적으면 좋은데 인터넷 자료 보면 적은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언제 확인했는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게 접근 이게 나와 있죠, 그렇죠? 알스킴의 경우에는 그냥 레퍼런스 찾았나 보네요. 근데 또 이 경우에 이게 지금 이게 책인지 논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판물의 경우에 이탈릭으로 써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 부분이. 여기서는 그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 거는 하이어드 심벌리 컴퓨테이션 이게 출판물이구나. 출판물 제목이구나 알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뭐냐 다운표는 아티클명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출판물의 경우에 볼륨 넘버는 여기는 없고 PP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출판사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얘가 책 제목인지 아티클명이라는 출처가 어딘지 안 나와 있잖아. 저거는 아직 좀 오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 조금씩 지금 있어요. 얘 경우에는 전북대학교 재학을 전자공학과 하면 그 전자공학과에서 석사 논문을 쓴 건지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TR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써줘야지. 뭐 여기 전자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자체를 출판물로 보기 때문에 얘를 빼요. 만약에 학위 논문이라면 요 다운표를 빼요. 그 출판물에 다운표라는 게 아니라 출판물 안에 일부 하니까 다운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떼는 거지. 요거는 뭐 잘하긴 했는데 요 쓴 사람이 누군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저자에 해당되는 게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수정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학위 논문 쓸 때 이거 지적 많이 당하는 거예요. 상공론 쪽에 지적 많이 당하기 때문에 쫙 보시고 그 규칙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글쓰기 기본 규칙인데, 뭐뭐뭐 하다 있잖아요. 뭐뭐뭐 하다, 공부하다 할 때는 요 하다는 전미사거든요. 전미사니까 앞말에 붙였는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말이 독자적인 명사로 취급이 될 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는 붙여 쓰는 게 맞지. 만약에 열심히 공부했다. 이거는 붙여 쓰는 게 맞는데요. 인생 공부 요거는 붙여 쓴다는 거죠. 그때는 했다는 띄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애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저럴 때는 인생 공부했다가 원래 그게 있는데 그때는 떼주는 거야. 왜냐면 얘가 꾸며주는 애 때문에 얘는 독자적으로 이제 명사를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앞에 위에처럼 붙여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용언 활용형 뒤에는 띄어쓰고, 합성어 붙여쓰고, 의점명사는 앞말과 띄어쓰고, 이게 띄어쓰기가 되게 좀 많은데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틀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거 사람들 많이 틀리는 거예요. 쌍점은 앞글자에 붙여 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우리 일본말은 띄어쓰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말 수입되면서 우리가 쌍점 쓸 때 이게 띄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쌍점만 딱 이렇게 온라인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쌍점은 얘랑 비슷한 걸로 취급해요. 얘랑 비슷한 걸로 취급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 코딩할 때 연산자 오퍼레이터 프레시던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프레시던스가 제일 낮지. 마침표 이게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거는 뭐냐면 얘가 그 다음에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쉼표. 그러니까 이 쉼표로 묶이고, 그러니까 뭐뭐하고 쌍점하고 쉼표를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럼 쉼표로 있는 게 더 이제 하이어 오더야. 그 다음 쌍점은 그 다음이고. 얘는 한 문장이니까 쌍점은 그 문장 안에서 쓰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확장된 거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양쪽 띄어 쓰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걔도 앞에 딱 붙여 써야 되는 거야. 세미콜론도 저기 사이에 어딘가 있는데 세미콜론은 아마 얘하고 얘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세미콜론 없으니까 그 나이트는 앞글자에 붙여 쓰고 앞말을 설명하는 괄호 묶음은 앞에 말에 붙여 쓴다. 괄호로 쓴 경우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떼요. 영어에서는 앞말을 설명해서 떼는데 우리는 그 괄호를 앞에 붙여 써요. 그러니까 우리 펑션 콜 할 때 붙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붙여 쓰면 돼요. 용어 사용 규칙.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는 한 가지를 지칭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바꾸면 안 되지. 그리고 고유명사 외에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고유명사는 그 원어를 발표도 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말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 논문 작성, 단편 논문 작성하는 거 가지고 기본 규칙 이렇게 설명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참고 논문 작성할 때, 네. 예, 그 사이트의 경우에 이제 사이트 그 글을 쓴 저자가 따로 존재하고 이제 회사명을 써주면 회사명 써주면 돼요. 그 비슷한 게 매뉴얼에도 있거든요. 매뉴얼의 경우에는 그 매뉴얼을 출판한 회사는 있는데 쓴 사람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명을 써주고 매뉴얼을 썼는데 매뉴얼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태릭으로 하진 않아요. 학위 논문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도 이태릭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제목을 써주긴 하는데 그 회사명을 써도 됩니다. 저자를 안 써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논문의 경우 저자가 2명이 있는 경우도 있는 2명을 다 써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보통은 다 써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짧은 논문의 경우에는 참고 문헌만 엄청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논문 저자 수가 몇 명 이상인 경우에는 누구누구 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따르면 되고 우리 쪽에는 없는데 그 인문 쪽에는 이제 여러 착공을 쓰는데 앞에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 경우에 그냥 밑줄을 쓰기도 해. 그 저자가 똑같으면 그냥 밑줄로 딱 표시해 놓고 또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대신 그 저자 수는 원래 다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뒤에 있는 저자도 자기도 저자 때 안 나오면 기분 나쁘지만 다 써주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거기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너무 저자 수가 많거나 하면 누구 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영어로 at L이라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해도. 또 혹시 질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아무쪼록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론, 결론, 요거 이어나가는 거에 본론이거든요. 전부 다 그걸 녹여 써서 초록을 작성하고 이거는 여러분 전문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전문성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글쓰기 기본 규칙은 여러분들 이거는 툴이 있잖아요. 보통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검사 기능이 있죠. 만약에 내가 어떤 툴을 썼다 워드나 뭐 그 아래 한글을 썼다 하면 거기 검사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고 용어 사용 규칙은 여러분들 쓰려고 하는 용어는 이제 인터넷 찾아봐야지. 근데 우리 보통 그 정보통신 용어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보통신 용어집이랑 그리고 요즘에는 그 정보통신 용어집 말고 우리말 사전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말 쌤인가? 우리말 쌤. 뭐 하여튼 이런 사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이제 그쪽에 있는 용어를 쓰면 좋고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했지만 그 이제 한자어투하고 뭐 일본어투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말이 좀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좀 순화된 말로 쓰는 게 좋고 여러분들 의외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역할 원래 일본어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많이 썼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역할 일본어. 또 어떤 거 일본어냐면 애매하다는 말이 있잖아. 일본말. 그러니까 우리는 애매하다 대신에 이제 모호하다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역할의 경우에는 참 찾기가 힘든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맡은 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 기능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노력 안 하지. 노력 안 하고서 그냥 이렇게 쉽게 쓰는 경우가 그런 것